내 이름은 이수진. 올해 68세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째. 연금과 일찍이 물려받은 낡은 아파트 한 채로 생활하고 있다. 그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곳이지만 비록 낡아도 마음만은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 매달 사용료만 원남짓한 연금은 만짓한 연금은 만짓한 연금은 난짓한 연금은 많지도 적지도 않아 혼자 쓰기에는 아들 학비를 보태주고 손자 학비도 대주면서 그들이 돈 떼주면서 박민지라는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녀는 이 지역 출신으로 개인 병원에서 재무를 맡고 있어 영리하고 유능한 편이다.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그들에게는 5살배기 아들 김서준이 있다. 그 애의 조그만 입술은 항상 무엇인가를 제잘거렸다. 처음엔 그 애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인생이 어찌 한결 같을 수 있으랴. 며칠 전 내 낡은 아파트에 폭우가 쏟아져 부엌 천장에 큰 구멍이 생겼다. 아파트 관리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혹시나 더 큰 사고가 날까 두려워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는 시원스럽게 말했다. 엄마, 며칠 저희 집에 와 계세요. 빈 방도 많아요. 나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영양제, 그리고 내 작은 손가방을 챙겨 택시를 타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웃으며 내 짐 가방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집이 좁아서 그러니 짐은 될 수 있으면 베란다에 두세요. 안 그러면 서준이 장난감 둘 데가 없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지난번에 네가 새콤달콤한 거 좋아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특별히 좀 골라왔다. 민지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대수롭지 않게 훑어보더니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갈아 신자 서준이가 거실에서 뛰어나와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조끼를 입은 채 내 발치에 멈춰서서 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외쳤다. 나는 순간 멍해졌고 얼굴의 미소가 반 박자 늦게 사라졌다. 너 나보고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니? 나는 반쯤 쭈그리고 앉아 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준이는 눈을 깜빡이며 엄마가 그렇게 부르래요. 하고 말하더니 다시 소파로 달려가 게임기를 가지고 놀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았다. 인테리어는 현대적이고 깔끔했다. 텔레비전 벽은 연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소파는 미색 가죽이었다. 막 앉자마자 부엌에서 민지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점심은 밥 드실 거예요? 아니면 죽 드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최근에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고구마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현우가 모처럼 일찍 퇴근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손자에게 달걀 한 조각을 얹어주었지만 서준이는 가볍게 밀어내며 엄마가 이거 먹지 말랬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젓가락을 거두었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나는 텔레비전을 좀 보려고 리모컨을 들고 전원을 켜 음량을 3명으로 맞추었다. 민지가 바로 주의를 주었다. 어머니, 서준이가 자야 해요.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고 말하려는데 아들도 끼어들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서준이가 요즘 밤에 잘 놀랍게서요. 나는 할 수 없이 음량을 오로 줄였고 화면 속 사람들이 모기처럼 옹월거리는 소리에 아무 재미도 느끼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방은 손님 방이었고 세탁기 바로 옆에 있었다. 한밤중에 세탁기가 돌아가면 침대 전체가 흔들렸다.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민지는 서준이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다. 목소리는 다정했다. 숲속에 늙은 곰 한 마리가 살았는데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고 늘 우두머리가 되려고만 했단다. 결국 모두가 곰을 떠나버렸지. 손자가 킥킥거렸다. 나는 문가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갑자기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집의 어른이 아니라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 2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 거실은 칠흑 같았고 부엌안의 센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주전자 뚜껑을 열고 막 물 한 잔을 따르려는 순간 침실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였다. 그녀는 언제쯤 나갈까요? 며칠만 머무른다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째잖아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할 만큼 선명하게 들렸다.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무어라 답했지만 나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컵 안에 물이 손을 대일 듯 뜨거웠다. 내 손이 떨렸고 물이 손등에 쏟아졌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지도 녹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방으로 돌아가는 길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게 느껴질 뿐이었다. 마치 내가 남의 삶에 실수로 끼어든 낯선 사람이라도 느껴질 뿐이었다. 침대 시트는 새 것이었고 방은 깨끗했지만 나는 그날 밤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날 밤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일어났다. 바깥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세수할 준비를 했다.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내가 막 문을 밀자마자 침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 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서준이가 아직 자고 있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조용히 할게라고 말했다. 내 목소리는 작아졌고 내 목소리는 작아졌고 내 목소리는 작아졌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나왔을 때 그녀가 침실에서 다시 작은 목소리로 지금 몇 시인데 애가 한창 푹 자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손님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침대 가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날이 서서히 밝아왔다. 그 순간 나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걷는 것, 문을 여는 것, 물을 쓰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다.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웠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7시 반이었다. 나는 도우러 나갔지만 식탁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흰죽 한 그릇, 찐 단호박 한 접시, 그리고 썰어놓은 사과. 어머니, 제가 요즘 지방 섭취를 조절해야 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찜 요리가 제일 좋다고 하셔서 집에서는 볶음 요리를 안 해요. 그냥 드세요. 민지는 일회용 장갑을 낀 제 냄비를 닦으면서 나에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끌 수 없었다. 식사 중에 서준이는 키친타월 한 뭉치에서 대여섯 장을 뽑아 입을 한 번 닫고는 구겨서 바닥에 버렸다. 나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서준아, 그렇게 낭비하지 마. 한 장이면 충분해.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민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보며 치익 웃었다. 어머니, 옛날에도 현우한테 늘 그러셨죠. 애가 휴지 몇 장 더 쓴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왜 그렇게 인색해지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는 현우가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랐던 것이지. 휴지 몇 장 아끼려는 마음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내가 그때 쓸데없는 참견을 했던 것처럼 들렸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인색한 게 아직 어려서 습관이 될까봐 걱정돼서 그래. 애들 습관은 결국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녀는 식탁을 닦아 걱정돼서 그래. 그녀는 식탁을 닦는 거죠. 그녀의 말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그 말투는 나를 겨냥하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그릇을 치우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귓가에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할머니 좀 더럽다고 했어요. 뒤돌아보니 서준이가 부엌 문가에 서서 작은 손으로 문틀을 잡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 손 안에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했니? 서준이는 다시 반복했다.
엄마가 할머니 좀 더럽다고 했어요. 나는 그 깨끗한 얼굴을 응시했지만 마음은 마치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다시 몸을 돌려 설거지를 계속했다. 물이 손가락 틈새로 흘러내리며 차가운 기운을 전했다. 나는 문득 멍해졌다. 내가 어떻게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아랫집 최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예전에 이사 가기 전에 이웃으로 그때는 꽤 친하게 지냈었다. 어머, 이수진 씨. 또 애들 봐주러 오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나도 웃으며 답했다. 집에 좀 문제가 생겨서 며칠 머무르는 중이에요. 아주머니는 내 팔을 두드리며 말했다. 댁 며느리가 살림을 잘한다던데. 요즘 노인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키운 자식이라도 결혼하고 나면 같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다 며느리 눈치 봐야 하니. 나는 웃으며 몇 마디 응대했지만 마음속은 계속 답답해져 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좋았다. 복도 타일에 비춰밝게 빛났다. 나는 고개를 숙여 비스듬히 드리워진 내 그림자를 보았다. 문득 그 그림자마저 이 집의 분위기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조용했다. 민지는 방에서 서준이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현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부엌의 저녁 식기들은 모두 깨끗하게 설거지되어 있었다. 나는 다가가 밥솥 플러그를 뽑고 김이 서린 뚜껑을 닦았다. 이 모든 것을 누군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잉여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었지만 내 집에서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나는 그저 잠시 머무는 사람, 아니 어쩌면 잠시라는 말조차 사치일지도 모른다. 그날은 수요일, 날씨는 제법 포근했다. 나는 일찍 일어나 거실을 닦으며 며칠간 신세만 지는 것이 미안해서 뭔가 보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얼마 전 민지가 배를 좋아한다고 했던 것이 떠올라 아래층 동네마트에 들러 과일과 소고기 몇 덩이를 샀다. 집에 가서 탕이라도 끓여줄 생각이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서 내 카드를 기계에 넣자 낮은 소리가 들렸다. 계산원이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계좌에 이상이 있다고 떠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혹시 기계가 고장난 건가요?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실패 메시지가 떴다. 나는 지갑에서 다른 예비 카드를 찾아 결제했다. 양손에 봉투 2개를 들고 마트를 나오자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나는 아파트 하단 옆 돌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잔액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은행 앱을 열자 문자 인증을 요구했다. 인증번호는 한참을 오지 않았고 2분쯤 기다리자 화면에 휴대폰 번호가 현재 기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제한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 배가 특가라서 좀 샀어. 참, 우리 그 카드 혹시 잠겼니? 방금 결제가 안 되던데. 민지는 고개를 숙여 옷을 털면서 웃으며 말했다. 어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건드린 적도 없는데 현우한테 물어보세요. 걔가 이런 건 잘 알아요. 저녁 식사 때가 되어 나는 카드 이야기를 꺼냈다. 김현우는 밥을 먹으면서 휴지로 입을 닦더니 말했다. 엄마, 제가 얼마 전에 엄마 카드에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 인증을 묶어놨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문자가 오면 제가 막아드릴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하잖아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 카드인데 어떻게 네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니? 그가 말했다. 엄마는 늘 휴대폰 보는 거 싫어하시고 인증번호도 잘 못 다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는 아무렇지 않못 다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걔 번호로 묶어두면 엄마가 신경 쓸 일 없고요. 그럼 제가 지금 잔액을 확인하려면 엄마 옆에 있어야 하는데 엄마도 자주 확인하려면 평생 모아둔 돈인데 이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행방을 알 수 있다니. 식사 후 나는 산책을 핑계 삼아 근처 하나은행 지점으로 향했다. 창고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말했다. 이 카드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는 고객님 본인 명의가 아닙니다. 현재는 보조 후견인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본인께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내 명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고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등록 정보를 보면 직계 가족이 대리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고령의 여성분들이 사기를 당할까봐 가족이 대신 설정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신분증을 돌려받고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햇살이 좋았고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바람이 몇몇 나뭇잎을 흔들었다. 하지만 내 발바닥은 저녁 식사 후 현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는 척하며 민지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몰래 지켜보았다. 나는 살금살금 다가가 그녀 뒤편 2미터쯤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은 은행 앱과 재테크 플랫폼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다. 그녀가 화면에 표시된 계좌 이름, 신분증 번호 모르게 앞으로 증거든 내 것이었다. 화면에 표시된 달 모두 내 신분증을 갱신할 때 찍었던 사진이었다. 몇 년 전 신분증을 갱신할 때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녀는 빠르게 조작하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동시에 송금을 했다. 비골 안에는 분기별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연중 자산 재배치 가능 자산 1억 8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져 베란다로 돌아가 수도꼭지를 잠갔다. 그 순간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비틀거리다 쓰러질까봐 두려웠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서랍을 열어 맨 밑에서 그 은행 카드를 찾아내 예비로 쓰던 낡은 휴대폰에 넣었다. 앱을 열고 잔액 조회를 눌렀다. 화면에 한 줄의 숫자가 떴다. 2, 379, 64원. 나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밍밍거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1억 8천만 원. 십수년간 아끼고 아껴 채소를 살 때도 할인하는 것만 골라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2천여 원밖에 남지 않았다니. 나는 침대 가에 앉아 휴대폰을 쥔 채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앞의 화면은 점점 흐릿해졌다. 비치기도 했고 물 같기도 했다. 옆방 텔레비전에서 손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벽을 넘어왔다. 민지가 네 장난감 자동차 잘 치워놔. 아무데나 두지 말고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그녀가 예전에 나에게 엄마 며칠만 머무세요. 술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시고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야 나는 그 며칠이라는 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진짜 속셈은 훨씬 전부터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은행 카드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는데 그날은 토요일, 집안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민지는 오늘 쉬는 날이라 출근하지 않고 서준이와 만들기 놀이를 할 거라고 했다. 나는 그들보다 일찍 일어나 어제 빨지 못한 침대 시트를 베란다에 널었다. 햇살은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세차서 내 손에 들린 이불이 계속 펄럭였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익숙한 작은 손이 베란다 문을 잡았다. 할머니, 보세요. 나는 멍하니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신발 가지고 뭐 하니? 서준이는 킥킥 웃으며 말했다. 숨겨놨지, 못 찾을걸. 그럼 이따가 어떻게 시장에 내려가지? 나는 손을 뻗어 신발을 가져오려 했지만 서준이는 신발을 세탁기통 안에 던져 넣고는 손뼉을 치며 득이한양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가볍게 개한숨을 쉬고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건져내 깨끗이 닦아 구석에 두었다. 그때 민지가 방에서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건져내 깨끗이 닦아 구석에 두었다. 어른들이 자꾸 뭐라고 하면 나중에 말이 없어질 거예요. 나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한낮의 햇살이 뜨거웠다. 나는 다시 베란다에 나가 이불을 뒤집었다. 막 일어서는데 갑자기 옷감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서준이가 내 뒤에 서 있었다. 바지는 이미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고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다음 순간 그 애는 내 종아리에 대고 오줌을 누웠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내 신발과 바지를 향해 쏟아졌다. 발이 미끄러져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서준아.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 애는 내게 놀라 와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지가 즉시 뛰쳐나와 서준이를 번쩍 안아 들고는 나를 흘끗 보았다. 어머니, 애가 이제 5살인데 뭘 알겠어요. 오줌 한 번 쌌다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일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지 밑단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종아리에 차가운 옷감이 달라붙어 바람이 불자 뼛속까지 시렸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서준이를 달래며 말했다. 잘했어. 다음엔 할머니 놀라게 하지 마. 나는 그곳에 멍하니 서서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이 웃으면서도 누군가를 나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김현우가 서재에서 나왔다. 내 다리가 온통 젖은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말했다. 네 아들이 나한테 오줌을 누웠어. 그는 잠시 멍해지더니 반쯤 농담주로 말했다. 설마요. 그렇게 우연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1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사람한테 대고 오줌을 눌 수 있어? 게다가 네 아내는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잖아. 뭘 모른 척하는 거야. 김현우는 얼굴은 척하는 거야. 김현우는 얼굴을 문지르며 민지를 보았다. 그녀는 서준이를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얀 면직물이 바람에 한 번씩 내 얼굴을 때렸다. 그 모욕감은 차가운 물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저녁 식사는 방에 가져와 먹었다. 옷을 빨고는 나 자신을 방에 가두었다. 방은 작았지만 마치 철창처럼 숨 막히게 했다. 나는 침대 가에 앉아 구석에 있는 내 옷가지가 담긴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이사 올 때는 며칠만 있을 생각으로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 보니 내가 너무 순진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주민등록등본을 찾아내고 다시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찾았다. 떠나고 싶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이미 본가에서 주민등록을 옮겼다. 아파트는 아직 수리 중이다. 예금은 거의 바닥났다. 내 명의의 자산이라고는 그 신분증 사진 한 장뿐이었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어디든 갈속 생각했다.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작은 방이라도 빌리는 것이 이 집에서 차가운 말을 들으며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벽처럼 막혀 있어. 이상한 소리였지만 뜨거웠다. 나는 침대 머리에 기대어 천장을 응시했다. 천장은 아주 희고 가까웠다. 하지만 내 눈앞에는 온통 그 아이의 작은 모습이 나를 향해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엄마가 할머니 좀 더럽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가득했다. 나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알았다. 오늘부터 어떤 것들은 끊어졌다는 것을. 나는 베란다에서의 그 일 이후로 민지가 적어도 몇 분 정도는 더 예의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틀렸음을 증명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내게 서류 한 장을 건네며 동사무소에서 노인 건강 능력 평가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웃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건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다 해야 하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고 큰 제목은 역시 노인 종합기능 종합기능이 있었고 제가 말했죠.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았다. 오후에 그녀는 나를 동네 병원으로 데려갔다. 서류를 작성하고 혈압을 재고 키와 몸무게를 측정했다. 의사는 우리에게 줄을 서라고 했다. 나는 뒤편 의자에 앉아 벽에 붙은 지역사회재가 돌봄 사업 항목들을 보며 마음속 깊이 불안감을 느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클릭하며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자녀의 생일을 기억하는지, 최근에 자주 오는지 등. 내가 하나하나 답하고 있는데 그녀가 종이를 프린터에 넣으면서 실수로 화면을 나에게 돌렸다. 나는 흘금 보았고 시선이 신청인 박민지라는 글자에 닿았다.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신청인요. 간호사가 순간 멈칫했다. 가마 대리인이신 것 같고 저희는 서류에 따라 자료를 입력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신청인은 저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인쇄된 종이를 응시했다. 마음속이 마치 얼음덩어리로 막힌 듯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피곤하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가 누웠다. 저녁 식사는 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민지가 현우에게 의사 선생님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이제 후견인 채도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 기억력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이 모처럼 귓속에 박혔다. 나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눈은 한순간도 감지 못했다. 한밤중에 나는 몰래 일어나 거실 구석의 서랍에서 옛 자료들을 뒤졌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가끔 그들의 청구서를 정리해줄 때 물건을 넣어두던 곳이었다. 서랍은 지저분했다. 오래된 보험 증서, 병원 홍보 책자, 그리고 겐지에 쌓인 서류 한 뭉치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A사 용지 한 장이 있었는데 바로 노인 정신상태 평가 권고서였다. 왼쪽 하단에는 내 이름의 서명이 있다. 왼쪽 하단에는 내 이름의 서명이 있다. 그 뒤에는 후견인 추천인 박민지라는 한 페이지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유로는 노인이 인지 편향이 있고 금전 처리 능력이 부족하므로 가족의 계획 관리를 권고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내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내 연금, 내 집이 남의 입에서는 이미 가족이 관리해야 할 자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고 심지어 글씨까지 사람을 시켜 모방하게 했다. 나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은 나를 이사 보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적으로 나를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서류를 복사해서 내 낡은 펜 안에 넣고 부엌 서랍에서 예비 녹음기를 꺼내 침실 베개 커버 아래에 숨겼다. 다음 날 나는 길모퉁이의 사진관에 가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새로 찍었다. 예전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내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다. 내가 주민등록증을 바꾸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문득 깨달은 것이다. 어떤 증명서, 어떤 권력은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을 때는 말이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 것 아니에요? 그날 제 전화 안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기록을 보니 통화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젓가락으로 나무란 젓가락을 집으며 덤덤하게 답했다. 그 식사 내내 우리 중 누구도 나무라지 답했다.
그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니? 나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그녀는 순간 말이야. 나는 그녀가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잘 됐다. 오늘부터 나도 더 이상 내 마음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그날 밤은 꿈 한 번 꾸지 않았다. 날이 밝기 전에 나는 일어나 침대 머리에 기대어 앉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 집은 더 이상 정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을 먹었고 내 손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다. 그리고 나를 벙어리로 만들려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김현우는 출근하고 민지는 서준이를 데리고 부모 자녀 미술 수업에 갔다. 나는 그들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잔돈을 들고 집을 나섰다. 길모퉁이에 있는 문구점에 가서 초소형 녹음기를 하나 샀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색 웹피. 스위치는 옆면에 숨겨져 있었고 충전 단자와 데이터 단자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누가 봐도 몰래 사용하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 집에 돌아와 녹음기를 1시간 동안 충전한 뒤 전원을 켜서 부엌에서 가장 손이 덜 가는 간장 양념통 뒤에 숨겨두고 키친타월로 덮었다. 녹음기는 음성 감지 모드로 설정해 두었다. 그들이 말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겉으로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그 느낌은 마치 바둑을 두는 것 같았다. 한수만 잘못 두면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3시쯤 민지가 집에 돌아와 전화를 했다. 그녀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내가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미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말했다. 어제 인쇄소에 가서 서류를 한 부 더 받아왔어요. 괜찮아요. 변호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을 한 번 더 찾아왔어요. 괜찮아요. 변호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을 키우면 건 더 자극해서 감정적으로 통제굴름 된다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다시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 들 리모컨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텔레비전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고 한 아나운서가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몸의 모든 뼈마디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때 김현우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엄마, 제가 보기에 요즘 엄마가 자꾸 서랍을 뒤지시는데 혹시 또 돈 문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나물 한 젓가락만 집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약간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세요? 예전에 엄마가 노인들이 제일 사기당하기 쉽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카드 관리 좀 도와달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장부 확인을 도와달라고 한 거지. 카드를 네 명의로 바꾸라는 건 아니었어. 지금은 문자, 이게 돕는 거니? 네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당사자인 나를 넘어섰다는 거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이건 노망난 소리예요. 어느 집이 저희 같은 방식이 아닌데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남은 밥을 묵묵히 다 먹었다. 그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컴퓨터를 켜고 녹음기를 연결하여 오늘 녹음된 파일을 옮겼다. 컴퓨터 화면은 외로운 노인의 얼굴을 비추는 차가운 전구처럼 밝게 빛났다. 나는 복잡한 기술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억지로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고 녹음 파일과 몇 장의 스캔본을 업로드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적어도 인터넷에 백업본이라도 남겨두고 싶었다. 정 여사는 나의 오랜 이웃으로 내가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의 삼동에 살았다. 우리는 함께 에어로빅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다.
그녀는 입이 무겁고 마음씨가 깊어서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몸이 좋지 않아 기억력이 나빠질까봐 걱정되니 중요한 자료를 좀 보관해리. 중요한 자료를. 나는 녹음 파일을 USB에 정리하고 설명서도 한 장 썼다. 오래된 일기장을 겹겹이 쌓아 그 사이에 USB를 끼워 넣었다. 그 일기장은 남편과 사별한 후부터 서준이가 태어날 때까지 십수년 동안 내가 써온 것으로 모든 페이지가 나 혼자만의 속마음이었다. 나는 알았다.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처럼.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랑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설마 그럴 리가 같은 말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집에는 비가 내렸다. 바람과 섞인 빗소리가 창문에 철썩이며 한 번씩 마치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저녁 식사 후 현우는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서재로 돌아갔다. 민지는 서준이를 안고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다. 나는 식기를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그들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이 가벼운 것으로 보아 민지가 화장실에 간 모양이었다. 그녀가 돌아오고 5분쯤 더 지나자 집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 거실로 갔다. 복도에 작은 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소파 팔걸이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켜져 있었고 배터리 부족 경고 20%가 떠 있었다. 나는 1초간 망설였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땀이 좀 났다. 휴대폰에는 지문 잠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잠금 화면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가 수년 동안 사용했던 6자리 숫자 조합이었다. 그녀는 아마 내가 자신의 휴대폰을 만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먼저 갤러리를 열었다. 지난번에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찾는 척했다. 하지만 맨 위에는 사진이 아니라 방금 캡처된 송금 기록이 있었다. 수취 계좌 이름은 이름으로 저장했다. 수취 계좌 이름은 1억 8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은행 앱을 열어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녀는 서준이의 생일을 쓰는 습관이 있었고 몇 번이고 바꾸지 않았다. 1년의 계좌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기고에는 요양평가 선지급금, 공증예약금, 계좌 임시이체 등각 항목 뒤에 이수진 세 글자가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이메일 앱을 클릭했다. 화면 상단에는 아직 발송되지 않은 초안이 보였다. 본인 이수진은 개인 명예자산관리권 및 처분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법정 후견인 박민지가 대리 처리함. 서명란에는 내 신분증 스캔본과 서명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고 심지어 도장이 찍힌 붉은 인형까지 있었다. 내 손끝은 차가웠고 목구멍은 무언가에 걸린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뒤져보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평가 후견 문서부터 서명 위조, 그리고 마지막 합법적인 상소까지. 나는 잊혀진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운명이 정해진 사람이었다. 제거될 방해물로 계획된 사람이었다. 나는 모든 캡처본을 조용히 내 이메일로 압축하여 전송했다. 이메일 비밀번호는 나만 아는 것으로 바꿔 두었다. 김현우조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원래 화면으로 되돌려 놓았다. 부엌으로 가서 휴대폰을 싱크대 가장자리에 놓았다가 손으로 가볍게 밀었다. 살싹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그녀가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수건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내가 실수로 주전자를 엎어서
휴대폰이 물에 빠졌어. 네 휴대폰도 싱크대 가장자리로 밀려서 같이 빠뜨렸네. 미안하다. 그녀는 달려와 휴대폰을 낚아챘다. 화면은 달려와 휴대폰을 낚아챘다. 화면은 까맣게 변했고 물방울이 테두리를 따라 흘러내렸다. 왜 내 휴대폰을 만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내일 수리하러 가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침대가에 앉아 낡은 예비 휴대폰을 켜고 캡처본을 정 여사에게 보냈다. 짧은 메시지도 덧붙였다. 자료 잘 받아두세요. 그들이 제 것을 건드리려 하니 제가 먼저 움직여야겠어요.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물을 끓였다. 하지만 부엌에 들어가지도 쌀을 씻어 밥을 하지도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음량을 최대로 높였다. KBS에서는 아침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고 아나운서는 또박또박 말하며 모든 문장이 마치 구호를 외치는 듯했다. 창밖은 햇살이 밝았고 베란다 문이 열려 있어 바람이 커튼을 펄럭이게 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지가 일어났을 때 얼굴에는 분명 자신이 역력했다. 엄마, 소리 좀 작게 해주실 수 없어요? 서준이가 아직 자고 있잖아요. 나는 그녀를 흘끗 보았지만 움직이자 아직 자고 있잖아요. 그녀를 흘끗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오늘은 외족 안 끓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리모컨을 들어 음량을 2칸 더 높였다. 텔레비전에서는 노인 권익 보호법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이 다시 방영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화면을 응시하며 한 문장 한 문장 귀에 깊게 들었다. 민지는 부엌 문가에 서서 목소리를 차갑게 낮췄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패 끼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일어섰고 목소리는 침착했다. 네가 사는 이 집은 누구 집이니? 그녀는 움찔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지?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가 저희 보고 자원해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말했다.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너희들이 계속 살고 싶으면 그래도 좋아. 하지만 내 휴대폰을 돌려주고 내 명의로 된 모든 카드와 신분증을 전부 내놔.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김현우가 막 서재에서 나왔는데 앞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듣지도 못하고 이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저희를 쫓아내고 집도 다시 가져가겠대요. 저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엄마한테 좀 봐달라고 해요. 그때 서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잠이 덜 깬 눈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고는 와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가요 가요. 엄마한테. 할머니, 가요 가요. 와 이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녀는 서준이를 품에 꼭 안았다. 하여, 애까지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소란 피울 거예요. 김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송금 기록, 후견인 신청사본, 그 이메일 초안. 내 목소리는 침착했다. 내 기억력도 나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려면 적어도 내가 죽은 후에나 그래야 할 거야. 김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민지가 달려들어 그 종이들을 보고는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엄마, 내 휴대폰. 엄마가 먼저 내 신분증으로 일을 벌였는데 내가 엄마 휴대폰을 만진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 소란을 피우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엄마가 가정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잘 됐네. 네가 신고하면 나도 신고할 거야. 우리 경찰 앞에서
자료를 한 장 한 장 한 장 펼쳐놓자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만 65세이고 의식이 또렷하며 생활도 스스로 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어떤 것도들이 처리할 필요 없어. 나는 김현우를 보았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이야기로 풀어요. 내가 말했다. 내가 말한 게 아직 부족하니? 그는 민지를 보았다. 그는 민지를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나는 천천히 앉아 찻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덤덤하게 말했다. 더 이상 나를 돌보는 척하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어. 정말로 따지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 민지의 얼굴 표정이 한치 한치 무너져 내렸다. 김현우의 생일은 7월 초였다. 몇 년 전에는 늘 미리 돈을 보내주며 좋은 기운을 더하라고 했다. 그는 입으로는 괜찮아요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매년 받았다. 예전에는 이런 날들을 기억하는 한 가족은 여전히 함께라고 생각했다. 올해는 달랐다. 아족은 여전히 함께라고 생각했다. 나는 미리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다가 한 가족인데 그 소동 이후 먼저 입을 열었다. 현우야, 엄마가 네 생일 기념으로 밥 한 끼 사줄게. 그녀는 분명 의구심을 가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수고하세요. 나는 부엌에서 오후 내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가 좋아하는 갈치조림과 삼계탕을 직접 만들었다. 생일 케이크도 미리 주문했다. 민지는 아무것도 돕지 않고 식사 전에 거실에 전구 장식을 걸어놓을 뿐이었다. 작은 빛들이 반짝이며 분위기는 그럭저럭 화목해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현우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더니 모처럼 감탄사를 내뱉었다. 엄마, 오늘 밥 정말 맛있네요. 나는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지가 고기 한 점을 집어 그의 밥그릇에 놓아주었다. 어머니가 만드셨으니 당연히 맛있죠. 서준이도 식탁을 두드리며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고 외쳤다. 아이의 재롱 덕분에 분위기는 정말 화목한 가족 잔치처럼 느껴졌다. 화면이 켜지자 우리 가족의 옛날 단체 사진들이 보였다. 식사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현우에게 작은 깜짝 선물이 있어. 나는 작은 USB를 꺼내 텔레비전 빔 프로젝터 단짝 선물이 있어. 나는 일부러 결혼사진, 돌잔치 사진, 나와 서준이가 공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 몇 장의 옛사진을 틀었다. 모두가 보고 있었고 서준이는 웃으며 사진을 가리키며 라고 말했다. 이어서 화면이 바뀌었고 은행 송금 캡처 화면이 나타났다. 송금 기록 캡처 화면이 나타났다. 송금 기록 슈취인 시간 비고가 한눈에 들어왔다. 요양평가금 후견이 신청 비용 투자 재테크 이수진 전용 계좌. 그 노인이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저희는 동사무소를 통해 강제 후견인 제도를 진행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 내용이었다. 김현우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너희들은 늘 내가 왜 갑자기 화를 내는지 물었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어. 도대체 누가 뒤에서 계략을 꾸몄는지. 화면은 계속해서 재생되었고 내가 부엌 녹음기에서 옮겨온 음성 파일 조각들이었다. 민지가 전화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늙은 여자가 죽어라 버티면서 안 나가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고. 민지가 맹렬히 일어나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다. 엄마가 나를 몰래 녹음했어요. 나는 그녀를 막았다. 네가 내 신분증, 은행 계좌, 집 주소를 가지고 공증 위임장을 만들 때는 왜 나한테 한마디도 묻지 않았니? 그녀는 할 말을 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콜센터에 전화했고 상대방이 잠시 확인하더니 답했다. 네, 하나은행 임의는 이수진 고객님이다. 어떤 이체, 내역을 조회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기록한 위임 서명과 연결된 휴대폰 번호는 타인의 것입니다. 내가 재차 물었다. 서명 출처는요? 상대방은 1초간 망설이더니 말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CRE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완료되었으며 해당 기기, IP는 카드명이자 본인이 아닙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김현우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얼굴은 잿빛이었다. 민지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다. 저희는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기당하실까봐 걱정됐어요. 나는 그녀를 노려고 왔다. 그럼 네가 내가 사기당할까봐 걱정했을 때 왜 나한테 직접 묻지 않았니? 네가 내가 사기당할까봐 걱정한 거니?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잠자코 넘겨주지 않을까봐 걱정한 거니? 집안은 침묵에 잠겼다. 서준이마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왜 아무 말 안 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얘는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 조명이 빈 프로젝터 화면을 비추었고 그 캡처 화면들은 여전히 그곳에 멈춰 있었다. 한 장 한 장이 증거 같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장부 같았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너희를 믿는지는 알고 싶어 했지? 이제 답은 명확해졌어.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그들이 이 식사에서 먹은 것은 비단 밥뿐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오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일찍 일어나 물을 끓였다. 민지는 방 문을 나서지 않았다. 김현우도 평소와 달리 서재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정오가 다 되어갈 무렵 민지가 물 한 잔을 들고 내 방 문 앞에 왔다. 손에는 서류 한 뭉치도 들려 있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이야기 좀 확실히 해요. 저도 모두가 잘 지내고 싶고 더 이상 고기 흉하게 쉬어. 그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것은 자발적 권리 포기 각서였다.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 이수진은 본인 명의 자산관리권을 박민지에게 자발적으로 이양하여 대리 처리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은행제좌, 부동산 처분, 투자 결정 등이 포함되니 푸덕였다. 투자 결정 등이 끄덕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개를 기간 동안 발생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말로 그냥 장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서명하시면 나중에 어디에 사시든 무엇을 하시든 저희는 존중해 드릴게요. 나는 싸늘하게 비웃었다. 나는 내 머리가 너보다 더 또렷하고 너보다 더 독하다는 걸 확신해. 그녀의 미소가 멈칫했다. 어제 엄마가 영상도 틀고 녹음 파일도 틀었잖아요. 내가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니? 우리 너무 보기 흉하게 싸우지 말아요. 서명하시면 집도 엄마 명의 그대로 두고 돈도 그대로 두고 돈도 그대로 두고 내 명의를 도용해 후견이 신청을 하고 서명을 위조하고 계좌 권한을 변경했어. 이것들은 이미 형사상 위험을 구성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서랍에서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내가 인수해둔 고소장과 은행에서 온 임시계좌 동결통지서가 들어있었다. 내 돈이 아직 있느냐고 묻는다고? 나는 진작에 은행에 고령자 자산보호 제도를 신청해뒀어. 너희들이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했니? 사실 그 계좌는 이틀 전엔 이미 동결되었어. 내가 말을 마치고 봉투를 열어 그 통지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민지의 손이 떨렸고 종이를 쥐고 있었지만 펼칠 수 없었다. 그때 김현우가 나왔다. 그녀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또 뭘 한 거예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담담했다. 내가 한 일은 너희들이 진작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던 일이야.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서명할 서류를 한 잔이라도 더 내민다면 나는 파출소로 갈 거야. 민지가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이 집은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이 집은 너희들이 내 신분증에 손을 댔을 때 이미 끝났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지만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맑았다. 밖에서는 몇 차례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다. 아파트 경비원은 아직 경비실 앞에서 입김을 내뿜고 있었다. 내가 짐을 끌고 나왔을 때 민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김현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 모두 깨어 있었지만 감히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쪽지도 말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쪽지도 말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은행 계좌 동결 통지서, 미리 작성해둔 법률자문 회신서, 그리고 이미 봉투가 밀봉된 채 내가 직접 붉은 밀봉된 채, 내가 직접 붉은된 채, 내가 직접 붉은된 채. 나는 자가용이 없어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고 알림 소리가 가장 작은 옵션을 선택했다. 기사는 3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었고 가는 내내 불필요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은행 문 앞에 도착해 나는 짐을 들고 로비로 들어섰다. 신분증과 동결 통지서를 내밀자 창고 직원이 곧바로 담당자를 불렀다. 그는 나를 정주를 불렀다. 그는 나를 정중화동자를 불렀다. 그는 나를 정중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이수진 고객님, 본인께서 직접 계좌를 해지하시는 고객님, 모두 새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계산할 거예요. 나는 내 예비 휴대폰 번호를 건네며 말했다. 기존 계좌는 해지해 주세요. 그는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쳤다. 1억 8천만 원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새 계좌 화면에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떤 흥분도 한치의 망설임도 내가 무언가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무언가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거두었다. 그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그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돈이 오직 나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계좌에 있도록 할 것이었다. 은행을 나서자 햇살이 좋았다. 길가의 아침 식당에서는 기름 끓는 소리가 뜨겁게 피어올랐다. 아침을 먹지 않았지만 멈출 생각도 없었다. 나는 차에 올라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고시가지 북쪽 외곽에 있는 낡은 시골 본가. 택시는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을 벗어나 쭉 달렸다. 거의 풍경은 서서히 사무실 건물에서 낡은 단독주택, 밭, 곰터, 벽돌담, 그리고 개 짖는 소리로 바뀌어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열고 김현우의 번호를 눌러 삭제를 선택했다. 화면에 카카오톡 연락처 밑대화 기록도 함께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다. 나는 메시지가 떴다. 나는 얘를 눌렀다. 그리고 민지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여 마찬가지로 삭제했다. 나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생각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나는 토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다. 그저 하나의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시골 본가로 향했다. 문 잠금쇠는 그대로였고 열쇠도 바뀌지 않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문틀을 더듬었다. 역시나 옛 어른들의 열쇠 숨기는 습관대로였다. 벽돌 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집 안은 먼지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붕에서는 아직 물이 새지 않았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다. 전기도 끊기지 않았고 부엌 가스레인지도 여전히 멀쩡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바닥 타일에 쏟아져 내렸고 얼룩덜룩하면서도 고요했다. 햇살이 바닥 타일에 쏟아져 내렸고 얼룩덜룩하는
나 시골집으로 와서 지낼 거야. 그날 이후로 죽었다고 생각해. 그들한테는 알리지 마. 전화 저편은 잠시 침묵했다. 정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말 괜찮겠어. 내가 말했다. 괜찮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제 깨달았을 뿐이야. 그들은 내가 미련을 가질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지나간 친척일 뿐이라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후회하지 않으면 됐어. 전화를 끊은 후. 이 집은 낡았고 허름했고 전기밥솥도 인터넷도 웃음소리도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내 집이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딱 처음부터 시작하기 좋았다. 시골은 날이 일찍 밝았다. 커튼이 얇아 햇빛이 들어오자마자 집 안은 회백색으로 물들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깥은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로 가득했다. 옆마을의 늙은 소가 음매하고 울었다. 마치 나를 깨우러 온 것처럼.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물통을 들고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다. 우물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나는 풀 몇 가닥을 헤치고 낡은 물 2통을 길어 올렸다. 손발은 예전보다 좀 더 빨라졌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부엌 가구미는 이미 한 번 고쳤다. 이제 불을 지피면 잘 타올랐다. 나는 흰죽 한 솥을 끓이고 소금에 절인 오리알 2개를 쪘다. 식탁에는 문 앞에 쪼그리고 어제 2개는 이틀 전 내가 담근 무말랭이와 장아찌가 놓여 있었다. 짭짤한 향이 옛 시절을 뚫고 나와. 짭짤한 향이 옛 시절을 뚫고 나와. 나는 죽 찌꺼기를 조금 주자 녀석은 조용히 엎드렸다. 나는 창가에 앉아 음식을 주 의자 옆에 놓았다. 햇살이 창틀에 쏟아져 내렸다. 나는 밤새 밝혀둔 김치 항아리를 열어 김치를 뒤적였다. 색깔이 딱 좋았고 맛도 익숙한 시골집 맛이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그날 통화를 마친 후로는 다시 켜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쯤은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었다. 나는 전원 케이블을 꽂고 휴대폰을 켰다. 수십 개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씩 떴다. 가장 위에는 김현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시면 저희 다시 시작해요. 나는 그 메시지를 흘끗 보았을 뿐 열어보지 않았다. 그 아래에는 박민지와 서준이라는 발신자가 보낸 영상통화 요청이 있었다.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영상을 클릭했다.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손자 서준이가 그들의 집 소파에 앉아 있었다.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손자 서준이가 그들의 집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작은 공룡 잠옷을 입고 내가 꿰매준 작은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다. 할머니, 돌아올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 속 작은 얼굴이 흔들렸다. 나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 화 안 낼 거죠? 저 착하게도 잘 닦았어요. 할머니 그림도 그렸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준아,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할머니도 할머니 할 일이 있어. 할머니, 저 싫어하는 거 아니죠? 그 애가 나에게 물었다. 눈을 깜빡였지만 억지로 참는 듯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나는 답장하지도 글자를 입력하지도 않았다. 그저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다. 서준아,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어른들 일을 잘 몰라. 할머니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할머니는 그 집에서 살지 않을 뿐이야. 만약 네가 자라서 정말 할머니를 보러 오고 싶으면 할머니는 이 낡은 시골집에서 늘 채소 심고 달 키우고 김치 담그면서 있을 거야. 네가 오면 할머니가 처마 밑을 날아 지나가더니 네가 오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찜을 꼭 해줄게. 햇살이 내 얼굴에 비쳤고 따뜻했다. 내 곁에는 나를 재촉하거나 꼬집거나 간섭하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마침내 온전히 나 자신만의 것이 되었다. 이수진은 떠났다. 그녀는 크게 소란을 피우지도 고소장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느 맑은 아침 짐 가방과 법률 자문 회신서 한 통을 들고 조용히 집이라 불리던 그곳을 떠났다. 부엌의 김치 항아리부터 은행 카드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잔해까지, 손자의 오줌 한 번부터 위조된 정신 감정서까지, 그녀는 침묵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순간을 기억했다. 그리고 거듭된 양보 속에서 등을 돌리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법정에 호소하지 않았고 누구도 돌아보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산 그리고 수십 년간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거두어들였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문을 닫고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많은 이수진들이, 그들은 엄마, 할머니라 불리며 돈을 요구받고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면서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당신도 언젠가 그들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도 밤중에 몰래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바친 모든 것은 대체 무엇이었나? 3,000명 구독 목표 달성에 몇 번째로 동참해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채널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